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갑상선 암은 착한 암, 또 비교적 흔한 암으로 얘기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예후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건강검진의 초음파 검사로 진단율이 높아지면서 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에 대한 오해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의 유형에 따라 치료 시기나 방법은 물론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 어떻게 결정되고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기 힘든 통증 중에 하나가 치통인데요.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쉐어의 빌리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상선 암은 비교적 흔한 암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갑상선 암 발생률이 높은 걸까요? 그렇다면 이유도 궁금한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이빈후 두경부 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게 보고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갑상선암이 많이 진단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암이 훨씬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네. 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작은 암까지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검진을 많이 해서 많이 발견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방사선 노출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이제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이 생기는 건 맞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일상 방사선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자체가 큰 원인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환경, 식이습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건강검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자주 하고 그 덕분에 작은 혹도 쉽고 빠르게 발견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검진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또 여전히 과잉 치료에 대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갑상선암이 착한 암으로 불리는 것도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유두암이라고 하는 거는 네. 크기가 굉장히 작았을 때도 이제 검진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순간부터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바로 수술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크기가 크지 않은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네.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관찰이라고 해서 외래에서 초음파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크기의 변화나 모양의 변화, 또 네. 주변 림프절 크기가 변하는지 등을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가 크지 않은 암의 경우에는 적극적 관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되도록 빨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크기가 크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지 않는 암들도 있지만 네. 아주 크기가 작을 때부터 굉장히 성질이 안 좋아서 주변의 임파선으로 굉장히 전이를 잘 하거나 네. 또 갑상선 주변에 있는 기관, 제일 중요한 기관이 이제 기관지나 또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 네.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갑상선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암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갑상선 암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요.
우리가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암으로 발전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일단 떼어내는 게 좋은지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떨까요? 그렇지 않고요. 네. 갑상선 결절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네. 그 결절들 중에 암인 경우는 한 한두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가 종양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시면 한두 분 정도 암이 발견될까? 굉장히 이제 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네. 괜찮은 결절, 괜찮은 양성 종양, 갑상선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이 훨씬 더 흔한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초음파나 네. 또 초음파하고 나서 약간 의심스러우면 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 네. 그 두 가지로 거의 대부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쁜 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지고 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또 단순한 낭종이 아닐 때는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좋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갑상선 암의 치료 시기에 대한 고민은 이제 갑상선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갑상선 암은요, 네. 크게 분화암, 또 미분화암, 수질암,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네.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어쨌든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두암은요, 네. 분화암이라고 하는 거에 속하는 거고 분화암에는 네. 유두암하고 여포암이 속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입니다. 네. 그런데 미분화암은요, 네. 성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네. 저희가 미분화암으로 진단이 되면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질암은 분화암과 미분화암 중간 정도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두암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유두암은 비교적 치료 효과나 예후가 좋아서 착한 암으로 불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두암은 기본적으로 수술만으로도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술을 하더라도 갑상선을 전부 다 제거하지 않고 암이 있는 쪽의 갑상선만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조금 더 진행된 유두암일 경우, 양쪽 갑상선에 다 있다거나 주변에 임파선에 있는 암, 임파선 전이가 있는 암이라고 해도 네. 수술하고 나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고 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 걸 받게 되시면 예후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보통 5년 생존율로 암을 따지는데 네. 갑상선 암은 30년 생존율을 따집니다. 네. 30년 생존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질이 좋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착한 암으로 불리는 게 유두암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유두암도 림프절 전이라든지 착하지 않고 공격적인 경우도 또 있다면서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을 때도 주변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파고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유두암은 수술을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면 네. 그렇게 공격적이더라도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게 되면 그런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성대에 마비가 생기시거나 네. 기관지를 파고들어서 기관지 일부를 잘라내야 되거나 이렇게 수술 범위가 좀 넓어지고 네. 수술에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작은 암일 때도 저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의 기본은 수술일 것 같은데요. 상태에 따라서 갑상선을 얼마나 절제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암들은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크기고요. 네. 크기가 많이 크면 이제 갑상선을 전부 제거해야 되고 저희가 그 기준을 이런 분화암의 경우에 네. 유두암이 속해 있는 분화암의 경우에 4cm로 잡고 있습니다. 4cm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반만 제거해도 되는데
단지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1, 2cm 이상이 되면 주변 임파선 전이가 대부분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주변 임파선도 같이 제거하면서 갑상선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사실은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도록 갑상선 기능을 보존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갑상선을 절반만 제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갑상선을 보존할 수 있어서 네.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약을 드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걸 저희가 원해서 반절제를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호르몬 약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갑상선 기능을 위해서 어떤 치료가 이어지는 건가요? 갑상선을 다 제거하는 경우에는요. 네. 이제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이라고 하는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약을 평생 드셔야 됩니다. 네. 갑상선은 호르몬을 내는 기관이고요. 이 네.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몸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온몸이 붓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또 뭔가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방사선 호르몬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요오드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몸에 흡수되는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갑상선 세포가 요오드라고 피에 있는 요오드라고 하는 걸 쫙 흡수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다시 돌려주거든요. 네. 근데 요 요오드에다가 저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붙여서 섭취하게 되면 네. 세포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요오드를 쫙 흡수하면서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네. 그걸 원해서 그렇게 갑상선 세포를 작은 세포들 하나하나를 다 죽이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요. 네. 이 암세포도 이 요오드를 쫙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유두암에 대한 말씀 들었고요. 여포암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암인지 궁금한데요. 여포암도 분화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예후가 좋은 편인데 유두암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요. 네. 뼈나 폐로 전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조금 더 안 좋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암 중에서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편인 암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여포암은요, 저희가 세침 흡인 검사, 이렇게 세포를 꺼내보는 그런 검사로는 진단이 불가능하고 수술을 해야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로 보거나 세침 검사로 여포상 종양, 여포 종양이 의심된다라고 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수술을 권유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포암이 의심되면 수술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질암과 미분화암은 재발 위험이나 전이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특징을 가진 암인가요? 수질암은요, 굉장히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암이고, 네. 그다음에 분화암보다는 훨씬 공격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임파선으로도 전이를 많이 하고 폐나 간이나 뼈 같은 데로도 전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질암의 위험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네. 저희가 5살 정도 됐을 때 예방적으로 갑상선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네. 그게 굉장히 예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암인데 대부분 이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없고 네. 단순 돌연변이로 생기는 수질암의 경우는 또 반대로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런 수질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다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게 되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 주변 가족 친지분들도 다 유전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분화암 같은 네. 경우에는요, 저희가 환자분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흔하게 생기고 네. 한번 진단이 되면 수술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수술을 해도 반드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재발하기 때문에 네.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진행성일 때는 이제 전신 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도 안 되는가 보죠? 수질암하고 미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요오드를 흡수하는 그런 세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치료가 불가능하고 쬐는 방사선 치료, 네.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쪼이는 네. 다른 암에 쓰는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항암 치료들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곁들여서 같이 치료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치료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의 발생률은 높지 않죠? 진단을 받으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네, 높지 않습니다.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에서 생기는 암의 한 2~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미분화암은 한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이 아니고 그냥 유두상 암종일 경우에도 주변의 기관들을 많이 침범해 있는 경우에는 네. 후두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식도 일부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수술이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쭉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갑상선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악성도가 높은 유형도 있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암 진단 받으시면 암 치료가 끝나면 네. 재발하지 않느냐 하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네. 그렇지만 재발합니다. 음.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유두상 암종을 예를 들어서 네. 유두상 암종은 저희가 발견되면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10명 중에 7, 8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주변 림프절, 임파선으로 전이가 굉장히 많은 암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을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해도 주변에 임파선에 아주 작은 씨앗들이 남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5년, 10년 지나서도 그런 임파선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발이 드물지 않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재발도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주변 조직이라든지 림프절이나 혈관을 통해서 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 과정이 그래서 또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검진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작은 암일 때 네. 발견돼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기다려 볼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커져버린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도 굉장히 크게 남을 수 있고 네. 사는 동안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경우에 발견이 되면 저희가 빨리 수술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네. 재발 걱정 많이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분들 중에는 수술 10년이 지나도 재발에 대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10년이나 15년이 지나도 네. 임파선이 커지면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갑상선암 수술에 있어서도 로봇 수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흉터 걱정을 좀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기계를 넣어서 갑상선을 수술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멀리 떨어뜨려서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상처를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나 또 유륜이나 귀 뒤쪽으로 저희가 절개를 해서 네. 갑상선까지 터널을 만든 다음에 갑상선을 제거하는 게 이제 로봇 수술인데요. 네. 이렇게 흉터를 숨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확대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관찰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이나 갑상선 주변에 꼭 보존해야 되는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호르몬 기관도 충분히 잘 관찰해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암이든 초기에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갑상선암도 진행될수록 치료가 복잡해질 텐데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을까요? 갑상선암은 대부분 굉장히 잘 치료되는 암이고 네. 갑상선암 때문에 수명이 줄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으시면 네. 충분히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이빈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열의 우리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통은 견디기 힘들죠. 그럼에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미루다 병원을 찾기도 하는데요. 통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면서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치과 가는 일은 왜 그렇게 미루게 될까요? 진료하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참고 있었을까 생각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치과는 특유의 기계 소음이나 통증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이죠. 네. 하지만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 중에 사실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네. 치아는 유일하게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생겨나지 않는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소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증뿐 아니라 아프기 전에도 치아 건강의 위험 신호들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네.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치주 질환의 위험이 높지 않나요? 네, 우리 입안 건강의 기초는 잇몸입니다. 심각한 잇몸 질환은 치주골이라 부르는 치아를 지탱해주는 뼈까지 손상시켜 치아를 흔들리게 하는데요.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불편함이자 많은 환자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치은염으로 시작해서 치주염으로 이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염증 치료를 하면 될 것을 뼈를 허무는 치주염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염증인 치은염 단계에서는 잇몸만 붓고 피가 나지만 이를 방치하시면 잇몸뼈에 말씀하신 즉 치주골까지 파괴되는 치주염으로 악화됩니다. 네. 뼈가 한 번 녹으면 다시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고 결국 멀쩡한 치아까지 발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복될 때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칫솔질을 약하게 해도 피가 계속 나기도 할 때 이게 치태나 치석의 신호일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염증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잇몸 출혈은 세균 덩어리인 치태와 치석이 염증을 일으켰다는 우리 몸의 경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피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질환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출혈이 무서워서 관리를 멈추시면 염증이 더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피가 나더라도 치간 칫솔과 이솔질을 멈추지 마시고 네. 더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며칠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네. 다만 일주일 이상 관리해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꼭 치과를 방문해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약간의 출혈이 나면 칫솔질을 좀 꼼꼼히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떨까요? 잇몸이 부어오른 듯한 느낌이 들고 얼얼하고 따끔거린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견딜만 하면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이것도 잇몸 건강의 위험 신호일까요? 네, 잇몸이 얼얼하고 따끔거리는 것은 급성 혹은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피곤하실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아. 이미 잇몸뼈 주위까지 염증이 진행했을 수 있어요. 네. 치주 질환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잠잠하던 염증이 급성으로 폭발하며 치조골 소실을 가속화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컨디션이 회복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염증은 소강과 악화 상태를 반복하며 네. 서서히 뼈를 녹이므로 실제 병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일 수 있죠. 네.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입냄새입니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데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건 또 어떨까요? 이게 내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잇몸 역시 살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청결하지 않은 구강 상태나 세균 번식은 심한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네. 특히 잇몸 질환이 깊어져 잇몸 주머니 속에 세균이 증식하면 네. 심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과 치료를 통해 구강 내 원인을 해결했음에도 네. 냄새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비인후과나 내과 등 타과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만성 부비동염, 네. 편도결석 같은 이비인후과적 질환 혹은 위식도 역류 질환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구취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치과에서 정밀하게 잇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말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치아가 좀 길어진 듯한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잇몸과 네. 연관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치아가 길어 보이는 것은 실제 치아가 자란 것이 아니고 치아를 덮고 있던 잇몸과 뼈가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이를 치연퇴축이라고 하는데 치주염으로 인해 치조골이 흡수되면서 네. 잇몸이 뿌리 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잇몸 건강의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방치하면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까요?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걸 길고 좀 복잡한 치료로 가게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만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네. 시기를 놓치면 뼈가 심하게 녹아내려 결국 발치하고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복잡한 보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찍 오시면 자연 치아를 훨씬 더 오래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케일링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주기적인 스케일링도 잇몸병 예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 스케일링을 해서 그런지 이가 시리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꼭 바로잡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 중 하나죠.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는 것이 아니라 네. 치아에 붙은 돌 같은 치석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인 증상은 치석이 감싸고 있던 예민한 뿌리 부분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네. 시간이 지나면 곧 적응이 되실 겁니다. 네. 스케일링 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년에 한 번 정도 오면 적당한가요? 네, 현재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네. 잇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1년이라는 주기는 다소 긴 편이에요. 네.
더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 3에서 6개월 단위로 내원하셔서 치석과 전반적인 잇몸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것이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은 좀 더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흡연자나 당뇨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스케일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던데요. 주기를 짧게 가야 한다는 건가요? 네,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당뇨는 그 염증 회복을 더디게 하고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치주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네. 이런 고위험군 환자분들께서는 더 짧은 주기로 한두 달 정도 그런 주기로 정밀한 관리를 받으셔야 치아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에서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네네.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세균을 약 60% 정도밖에 제거하지 못한다고 해요. 반드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너무 굵은 치간 칫솔을 억지로 밀어 넣으시거나 잇몸을 강하게 찍어 누르는 잘못된 치실 방법은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본인의 치아 간격에 꼭 맞는 사이즈와 올바른 사용법을 치과 주치 선생님께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딱딱한 음식을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얼음을 씹어 드시기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음식물이 잘 낀다면 충치 위험을 의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치아가 손상되면서 충치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 단순히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전면에 생긴 충치로 인해 틈이 생겨버려 음식물에 끼기도 하지만 연령이 증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잇몸뼈가 소실되면서 네.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져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그 얼음처럼 단단한 음식을 자주 씹으시면 네. 치아가 미세하게 파절되거나 V자 모양으로 날카롭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 틈으로 음식물이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육안보다는 엑스레이 등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충치 범위가 아주 작을 때는 거울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아 표면의 미세한 균열이나 치아 사이 인전면 충치는 거울을 통한 육안으로는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촬영을 포함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 충치도 뭐 견딜만 하다가 점점 증상이 심해지기도 할 텐데요. 치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단계가 있을까요? 네. 충치는 초기에는 통증이 전혀 없다가 단단한 가장 바깥쪽 그 범낭질이라는 그 껍질을 지나서 신경에 가까운 상아질이라는 부위까지 이제 오게 되면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오게 되죠. 때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치아 내부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치수염이 발생하면 예고 없이 갑작스런 심한 통증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던데요. 이 정도면 치통의 단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찬물보다 뜨거운 음식에 반응한다는 것은 신경 쪽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는 상태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단계에 이르면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시고요. 신경치료라고 부르는 근관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치통을 느낄 때 어디 치아가 아픈지 스스로 잘 모르지 않나요? 그냥 전체적으로 욱신거리고 아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치아의 신경은 위치 감각이 예민하지 않아서 위아래 치아가 헷갈리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이는 그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경로의 특성 때문인데요.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분포 자체가 통합적이고 위치 감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추에서 이게 약간 통증이 통합 처리되고 그래서 턱관절 질환이나 안면 근육통 같은 다른 구조의 통증까지 치통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충치 치료에서도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하죠. 네, 맞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그 충치 부분, 작은 부분만 살짝 제거하고 그 많이 들어보셨을 레진 같은 재료로 메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로도 메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렇게 비교적 간단한데 충치 범위가 넓을수록 신경치료의 위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아는 이제 말씀드린 가장 바깥쪽에 단단한 범랑질이 있고 그 안에 상아질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치수라고 불리는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충치가 이제 신경 근처까지 도달하면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범위가 넓어질수록 치아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네. 참 그렇게 치료를 잘 받으면 좋은데요. 치통은 그래도 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통의 원인인 염증 그런 어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진통소염제만 장기간 복용하시면 병을 키우게 될 뿐만이 아니고 간이나 신장 등의 기타 장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사랑니는 어떨까요? 사랑니는 빼야 할까, 발치하지 않아도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환자분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랑니를 꼭 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사람은 모두 동일한 개수의 치아를 가지는데 다만 턱뼈 공간이 부족해서 사랑니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사랑니가 주변 치아를 밀어서 통증을 주거나 구석에 있어 관리가 안 돼서 충치를 유발한다면 발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니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도 흔한가요? 네, 저희 병원에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사랑니가 똑바로 나지 않고 비스듬히 눕거나 뼛속에 완전히 묻혀있는 매복 사랑니 형태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치아 머리 부분 일부만 살짝 잇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부분 매복 사랑니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랑니 주변으로 음식물이 잘 끼거나 채솔질이 어려워요. 그래서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더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매복 사랑니 얘기하셨는데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증상일 때 결정될까요? 사랑니 주변 잇몸이 반복해서 붓고 피가 나거나 바로 앞쪽 어금니에 충치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혹은 턱변에 물혹이라고 불리는 낭종을 형성할 우려가 있을 때 발치를 결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통의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럼블피쉬의 여우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